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한지붕 내가족으로 시작한 개혁신당의 내홍이 오늘 최고위의 회의에서 폭발했습니다. 고성 끝에 이낙연 대표 측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전두환이냐 이런 격앙된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갈등의 핵심은 뭔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민주당은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가, 왜 이런 논란의 조사를 진행한 건지 커지는 밀실공천 의혹 분석해드립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혹시 유령이라도 있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전국 곳곳에서 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제외된 채로 친명계 후보들을 끼워 넣은 그런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당 지도부조차 우리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 유령이 했다는 거냐? 오늘 그 유령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죠. 공천 과정에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들 필요에 따라 진짜 누가 봐도 맞춤형 무슨 여론조사라든가 납득이 안 가는 무슨 적합도 조사 결과, 저는 이걸 유령조사라고 그럽니다. 유령조사. 밀실회의나 비공식회의 논란이 있는데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없잖아요. 네 사람 시기 이런 것에 몰두해가지고 당이 갈등과 분열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들 단톡방에서요.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전략공천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이 서울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이요. 이 단톡방에서 의원들을 향해서 항의를 했답니다. 잠시 보시죠. 바로 이 내용인데요. 험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는데 공관위가 지역구와 무관한 사람, 아마 추미애 전 장관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지역구와 무관한 추미애 전 의원을 여론조사 돌리니까 내가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에 있던 김병기 공관위원회 간사가 그거 공관위에서 돌린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안 돌렸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거 우리가 돌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송 본부장님, 이수진 의원은 지금 대변인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 대변인도 모를 수가 있죠. 지금 경기도 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김병기 간사는 알기는 알 수도 있어요. 지금 친명 뭐 이렇게 또 분류가 되는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당 공식 라인이 아닌 것은 지금 확실하죠.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마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네. 아예 어떤 그 의원들은 본인 이름이 빠진 채 여론조사가 돌아갔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면은 친명에서 비명을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하는데 그 작업이 크게 보면 세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다. 가령 문학진 전 의원 또 돈봉투 받은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비명계를 속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나 하는 것이 보이고, 또 하나 보이는 것은 친명의 핵심 인사들이 공개 저격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나머지 하나가 지금 이 경우입니다. 여론조사를 돌리는데 현역 의원이 가령 동작을 해서 이수진 의원이 있는데 추미애 전 의원을 넣어서 돌린다든가, 아니면은 비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그 비명계를 빼고 친명계 다른 의원들을 넣어서 여론조사를 돌리는 이 방식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중에서
다른 두 가지 이유는 처음에 두 가지 이유는 뭐 직접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인종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왜 본인이 이렇게 배척이 당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본인도 여론조사에서 빠지고 또 여기 동작원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뿐이 아니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세 가지 그 사례 중에서 가장 현역 의원들이 이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식의 배척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명계 의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이 유령 여론조사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관위 간사이자 그리고 이른바 의원회관 818호 밀실회의의 멤버로 보도가 됐었던 김병기 의원은요. 공관위가 돌린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천은 사적으로 해야 사천 아닌가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의원님, 근데 현역 의원 배제된 여론조사 지금 당에서 돌리는 것 자체에 대한 적어도 공관위는 아닙니다. 적어도 공관위는 100% 아니다. 전략공관위에서.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불만도 좀 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희 쪽 파트가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관위는 아닌데 당에서 그래도 여주 돌린 건 맞는 거 모릅니다. 같아요. 예민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서로. 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책임지는 그런 공천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한 게 아니라면 유령이 했다는 거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뭐 설마 유령이 돌렸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돌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 겁니다. 보통 이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는요. 이 당 전략기획국에서 실시를 합니다. 여기가 메인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전략기획국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네가 한 거냐? 물어보니까 이번 조사는 우리가 안 했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 그리고 역시 이번 여론조사에서 빠진 이 비명계의 홍영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얘기까지 한번 듣고 오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역 의원님들 뺀 여론조사가 있어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네, 뭐 공천 시기에 다양한 선거 전략 등등을 위해서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또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말 이상한 여론조사 때문에 당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당에서는 여론조사를 안 했다 하고 그러면 누가 했는지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비선 조직에서 한 것인지 정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저희 정치다에 오늘 처음 나오신 이 송영훈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 수석 대변인 얘기인데 당 수석 대변인이 기자들 질문에 명확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여론조사는 돌렸는데 수석 대변인도 어디서 돌렸는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옛날에 요람을 흔드는 손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흔드는 손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에서요. 지난주부터 이 여론조사에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끊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당이나 당과 관련이 있는 어떤 외곽 조직에서 돌린 게 아니라 후보자나 캠프 쪽에서 돌렸다고 하면은 이것은 사실은 고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한 것 처럼 위계를 사용해서 했으면 그건 업무 방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특정한 후보들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렸다면은 이것은 선거운동을 사실상 한 것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가장한 선거운동이 되겠죠. 이건 고발 대상이고 선관위로부터 또 제재 대상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법적 조치도 전혀 없고 수석 대변인이 명쾌하게 해명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공천을 흔드는 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불식되기가 어렵겠죠. 네, 자 조기현 대변인. 제가 민주당 얘기이기 때문에 반론을 드리는 건데요. 같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 얘기를 들으셨지만 뭐라고 했냐면 조사를 당에서 한 건지 다른 곳에서 한 건지 구별이 어렵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글쎄요. 수석 대변인도 모르는 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선거 시기라는 것이
다양한 조사를 하게 되죠. 후보 측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당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선거 60일 전부터는 여론조사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임의로 어떤 그 조사를 하거나 후보 홍보 목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예. 일부 설계된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를 넣고나 특정 후보를 배제하는 방식의 여론조사가 돌아갔다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결국에는 실제 전략공천 지역이라든가 배제 지역에서 이 공천 전략을 짜기 위해서 당의 어떤 기구 내지 공식 비공식 기구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도 이제 이 부분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통상에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적합도 조사를 이 최초 공천 단계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판세 조사, 경선 여론 조사 이게 당의 공식적인 조사입니다. 근데 네. 지금 특정 지역, 전략 지역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 이 있는 지역까지 여론조사가 돌았다고 하면 이건 당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분명한데 저는 어쨌든 뭐 당의 입장에서 변론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빨리 책임 있게 누군가 밝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당에 대한 공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이게 공관위도 아니고 전략기획위원회도 아니고 또 당의 공식구도 아니라고 해서 이 실제 돌아간 여론조사의 책임을 자꾸 누군가 존재하지 않는 누구한테 떠넘기는 것보다는 누군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당이 실제 모르는 거라면 이 여론조사가 어디에서 돌아가서 이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까지 당이 확인해서 그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대응이 지금 불씨를 초래하고 있고 좀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이 아쉬운 측면이 있고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은 인정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론조사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있었는데 그 주체가 어딘지를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이인영 전 의원, 문재인 정부 핵심 실세로 불렸던 홍영표 전 원내대표, 친문계의 또 핵심으로 꼽혔던 송갑석 의원, 또 친이낙연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른 의원 모두 이번 조사에서 자기의 이름이 빠진 채로 자기 지역구에서 여론조사가 돌아가는 거를 다 지켜봤던 그런 상황인 겁니다. 최소영 평론가님. 네.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론조사를 혹시 공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했을 수도 있다. 수석 대변인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그 말은 견광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돌아가는 걸 이렇게 정황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타겟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현역을 배제하고 경쟁력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한두 군데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ARS 방식일 텐데 이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건 조직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한두 명의 개인이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지금 개입해가지고 어떤 팀이 하고 있다. 과거에도 보면은 총선마다 어느 정당에서 보면은 다 일종의 무슨 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선을 주도하고 공천 작업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공관위, 이재명 대표 뭐라 그랬습니까? 공정하고 엄정하게 시스템 공천한다 그랬는데 그 말은 다 어디로 사라지고 무엇인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여기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은 누가 나중에 결과에 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이 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점들도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본인이 진화해 나서야지 본인만 모르고 그다음에 친명의 핵심이라는 뭐 사람들도 다 부인하고 그럼 도대체 이거는 누가 한 것이냐 결과에 대해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픽 한번 보실게요. 이인영 의원이 제외된 곳에 누굽니까? 이용우 노동인권 변호사, 그리고 정은경 의대 교수, 김기표 변호사, 이동주 의원, 박선원 1차장 이분들 영입 대상인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모두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한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면서 근소한 차이로 이겨서야 되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최창희 교수님. 결국 이 말은 이렇게 친명계로
선수 교체를 하려고 이수진 의원에게 지지율 얘기를 하면서 전화를 건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글쎄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럴 정황이 충분히 보여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그것도 논란이 됐고, 네. 또 최근에 며칠 전이죠.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병희 공관위 간사 그리고 정성호 의원, 저기 뭐 친명계 좌장이라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공천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나눠서 그것도 또 논쟁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들 앞서도 뭐 네 분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요. 당대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소한 차이로 이겨서야 되겠냐. 이거 당대표가 할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아주 교통정리가 어려울 때 당대표로서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얘기할 수 있겠죠. 당대표가 전혀 관여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럼 이런 얘기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특정 지금 현재 동작을에 이수진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수진 의원에게 이기긴 이기는데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되겠느냐? 더 큰 차이로 이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당대표가 아주 직접적으로 공천에 관여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네.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공천관리는 뭐 여당, 야당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민감한 문제인데 당대표가 공관위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죠. 저도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난 건데 전 이 정도 문제를 당이 간과하면 민주당이 상당히 여당이건 야당이건 대체로 선거 승패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공천 역시는 누가 잘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이대로는 곤란하다 민주당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이수진 의원이요 뭐라고 했냐면 당대표가 어떤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정성을 훼손하면서 친명계를 사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러면서요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나라, 이선에 물러나라, 안규백 당직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도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그 기사를 공유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송국권 본부장님. 네. 공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목소리가 앞으로 본물이 터질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비명계에서 볼 때는 상당히 편파적인 공천을 한다는 게 지금 하나 둘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물꼬가 터지면은 이수진 의원뿐이 아니라 지금 안에서 친문 같은 경우는 세력이 상당합니다. 비명 중에서도 친문 쪽을 세력이 상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존재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물 터질 텐데 이게 가장 이렇게 이선 퇴진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 몇 명 현역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을 빼고 여론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경쟁력 있는 상대를 고르려고 하면은 현역 의원도 같이 놓고 한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친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놓고 조사를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경쟁력 있는 쪽에 공천을 주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공천이 되는데 현역 의원을 그대로 통째로 배제를 해버렸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인영 의원 그리고 서른 의원 지역구에 두 사람을 빼고 했다는데 네. 서른 의원은 친 이낙연계 좌장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탈당을 했죠. 그러니 충분히 배제를 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인영 의원도 얼마 전에 인재건 의원을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김건택이에요. 이인영 의원은 대표적인 김건택입니다. 그리고 김건택에도 이번에 다 퇴출을 시킨다. 이런 게 저 자체에서 지금 보이는 것이죠. 여론조사 안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반발이 상당히 확산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여론조사에서 제외된 이 송갑석 의원도요 공개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2012년에 19대 총선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신병을 토로했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도저히 지기 힘든 선거를 지게 생겼다 이런 말도 했어요? 실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시스템 공천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비춰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실제 공천이 진행되는 속도 또한 지지부진합니다. 어쨌든 이 공천이라는 걸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인적 쇄신을 하고 또 국민들의 요구에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중진 내지 이제 정치적으로 역할을 다 하신 분들은 뭐 예우를 갖춰서 물러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과정이 공천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천 어떤 혁신의 방향과 내용이나 이런 제시 없이 특정 인물들을 배제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민주당의 공천이 과연 지금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인물들을 만드는 과정으로 비춰지겠냐, 민주당 공천에 기대를 가질 수 있겠냐는 문제제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대표가 나서든 아니면 책임 있는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고 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나서서 이게 뭐 당당하게 어쨌든 공천 혁신이라든가 인적 쇄신을 통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면 이러한 목표와 목적하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공관위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느 단위가 이러한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밝힐 필요도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위기가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번 논란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사천 논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당내에서 공천 관련해서 반발이 좀 많이 나오는데 현역 의원 배제한 여론조사 돌리는 거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사전에 예의가 된 걸까요? 보신 것처럼요, 지금 민주당 내에 많은 구성원들이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조사들을 누가 돌렸을까? 지금부터 그거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의심받는 곳은 바로 경기도 팀입니다. 경기도 팀 어떻습니까? 지금 문학진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공천을 못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문학진 전 의원이 이 경기도 팀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경기도 팀, 그러니까 비선, 정아무개 팀, 이게 당의 그 뒤에서 장막 뒤에서 이런 그 비선이 움직이고 있다. 이 공천 작업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그 비선 팀에서 자기들 특정 목적에 맞게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꽂아넣기 위한 여론 조작이거나 마사지거나 이거는 일종의 범죄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의도 바닥에 지금 비선이 민주당 공천 작업에 뒷작업을 한다는 소문이 하다하다. 최수영 평론가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경기도 팀이 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 팀이라는 거는 성남시장 때부터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까지 이재명 대표를 최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여전히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정무적인 보좌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은 바로 대장동식 공천이고 그다음에 정진상 옥중 공천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 오게 얘기했지는 않지만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주 측근의 소수 그룹들이 지금 이 판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민주당이 여기서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취소하지 않으면 법적 말하자면 그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평소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아픈 데를 딱 찔리면 어떡합니까? 즉각적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뭐 명예를 뭐 훼손당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바로잡겠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바로 이게 직격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보는데요. 실제로 문학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명 중에 친명으로 꼽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실제 정무 특보단장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자기의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 도전한다. 단순히 이래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와 방식 자체가 매우 불공정하고 특정인을 속아내거나 찍어내거나 배제하거나 이런 걸 해봤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앞서 나간 발언,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지금 문학진 의원의 그 개인만 발언으로 그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곳에서 이런 배제의 정치, 그다음에 정말 누구의 특정인을 속아내는 공천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말하자면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이게 말하자면은 앞으로 작은 뚝이 터지는 것도 작은 어떤 균열에서 생겨나는 건데 이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비교되는 국민의힘 공천과 함께 민주당의 공천은 분열의 공천이 될 수밖에 없으면 원래 선거 앞두고 제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득점 포인트를 쌓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장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경계해야 될 그런 모멘텀이 와 있다고 봅니다. 들으신 대로 문학진 전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싸우던 그 경선하던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를 정무 보좌했던 정무라인의 핵심입니다. 이분이 경기도 팀의 존재를 그리고 역할을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818호 이재명 대표의 측근 모임이 이 여론조사를 주도한 거 아니냐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위 이 찐명계로 불리는 정성호 그리고 박찬대 의원과 심야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를 논의한 그 818호 모임이 이런 여론조사를 주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밀실회의나 비공식회의 논란이 있는데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없잖아요.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봤지만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국민들이 어떤 사천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이 뭐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러면 아마 국민들이 외면할 겁니다. 지도부가 좀 밀실 회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하여튼 뭐 그거는 내가 뭐 지금 내 말 속에 압축돼 있으니까 다음번 공관위의 발표나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보고 내가 입장을 발표할게요. 송영호 변호사님, 그날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없다 이렇게 지금 권칠승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 그 존재를 인정하고 가신 분들을 인정하는 순간 이게 밀실 논란이 실제 사실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약간 결이 서로 맞지 않죠. 예를 들면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공천하라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저런 모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딱 잘라서 그런 일은 없었다 해야 되는데 당대표는 기도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서 그런 논란이 전혀 가라앉지 않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말합니까?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어떤 공천을 물갈이를 하겠다라는 암시를 했습니다만은 자꾸 저런 경기도 팀이니 또 818호 측근 모임이니 그런 어디선가 뭔가 사천을 주도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상 이 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무도 모르는 어떤 음습한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즉 그것이 밀주가 아니냐, 그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술은 어디서 몰래 만들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818호 모임뿐 아니라요.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는 그런 비공개 회의체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네, 여기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818호 그 모임이 소위 월요회의라고 불리는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핵심 멤버들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박찬대 최고,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겠죠. 친명 의원들이요. 여기 포함돼서 정기적으로 월요일마다 회의를 하는 그런 모임이, 그런 비공식 모임이 하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알려진 건데요. 실무 담당자 회의라는 겁니다. 월요 회의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하는데 이 실무 담당자 회의는 대표가 직접 참석은 하지 않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천준호 비서실장 그리고 이름이 좀 잘못됐네요. 김성환 인재영입위원회 간사가 신명계라고 불리죠. 이분들이 모여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이 밀실공천 사천 논란이 없었으면 이런 이재명 대표의 비공식 회의들이 나올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밀실공천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가 도대체 어디서 보고를 받는 거냐? 따로 공식 모임이 아니라 다른 비공식 라인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818호 모임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실무 담당자 회의라는 것도 그렇고요. 통상 대표가 의견을 청취하는 그룹으로 있을 수 있죠. 공천을 장경태 의원 얘기는 취지는 이 사안에 대해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공천에 관련된 어떤 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으로 쭉 지금까지 왔던 측근들로부터 계속 조언을 받는 건 당연하고 또 실무 담당자 회의라는 것도 보면 인재영입이 간사, 공관위 간사, 또 전략위원회 간사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공식적인 공천 절차와 관련된 실무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부터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런 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어떤 비공식 여론조사와 이것과 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 단위로 볼 수 있느냐
문제인데 어쨌든 공식적 회의체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 회의에 거론된 분들의 해명이고 그 외에 실제적으로 이런 회의가 실체해서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공천 배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들은 아직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또 컷오프의 어떤 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논의가 이 단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되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나 어떤 다른 그룹을 통해서 전달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공보국에서도요. 공식 라인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비공식 라인에 뭔가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희랑 비교한다면 저는 아직 오늘 발표될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공천이 어떤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천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에 따라서요. 당을 이끄는 사람의 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러지 않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그러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잘 보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국권 본부장님,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에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도 이거 완전히 국민의힘은 좀 시스템 공천이 정착이 됐다는 이야기고 이재명 대표 쪽은 사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출신입니다. 대선 또 경선도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갈래의 비선 조직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조직이 해체가 안 됐습니다. 경기도 팀도 다 그때 만들었던 것이고 그때 유동규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뭐 정무방 이런 것도 있었죠. 단톡방 정무방에서 중요한 논의를 다 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국회의원회관에서 그 의원회관 사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6,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비선이죠. 만약에 그 공식 라인이면은 당 대표실에서 회의를 하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여러 가지 비선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비선 조직이 이 중차대한 공천에서 손 놓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점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가 들어가고 있다. 예, 한 중진 의원이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됐다, 무너졌다 이러면서 이 이명백 공관위원장한테 항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임 위원장이 밀실 공천 논란이 재발하지 않게 내가 챙기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표창현 교수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명백 위원장이 이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됐다는 걸 인정했다고 봐야 됩니까? 이명백 위원장이 지난번에 왜 그 이번 정권을 뺏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이 당내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고 노골화됐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명백 위원장이 무슨 친명이나 이런 분은 아닐 거예요 아마 정치학자하고 그러니까 아닌데. 아무튼 간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이명백 위원장의 말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지금 쭉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전혀 무슨 뭐 비선이 개입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 자체가 이명백 위원장이 대단히 애매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이 사항이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게 웃고만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시스템 공천이 무력화되고 그 공천이 사천이고 따라서 혁신 공천이 아니고 공천이 혁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다른 좋은 아젠다를 내고 정책을 내도요. 그 정도는 집니다. 우리가 여러 그동안의 경험치를 미루어서 알고 있는 거거든요. 2016년도에 뭐 그 당시도 그랬고 항상 그랬어요. 모든 선거는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공천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혁신까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친명 친문 간의 갈등이 완전히 당대표가 개입해서 노골화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미 이건 선거를 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전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한 관계자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밀실과 또 비선이 따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니까 반발하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요.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공천 때는 기동성이 중요해서 공관위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동성이 중요해서 공관위와 긴밀히 소통하는 별도의 팀도 필요하다 이런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이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의혹을 풀지 못하는 지금 해명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어떤 공식적인 조직에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비선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돼서 도대체 저 설명이 뭔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저 얘기는 그대로 이해는 됩니다. 공관위가 공천 심사를 진행하는데 전략 지역이라든가 특히 뭐 하위 20%에서 배제 대상이 되거나 배제될 수 있거나 또 경쟁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뭐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공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한 어떤 조사들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나오는 문제 제기는 뭐냐면 이게 공관이나 이런 공식 라인을 통한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인데 저렇게 얘기하려면 그러면 그 실체를 공관이 내지 당 전략기획위가 어떤 협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네. 이런 판단을 위한 것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야 이게 좀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친명계, 찐명계도 아니라 이 신명계가 지금 부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대선 때 이재명 대표를 보좌한 핵심 인물들 7명 여기서 3명이 아웃됐습니다. 왜냐? 임종성 의원 어떤 법적인 지금 사법 리스크로 불출마를 선언했죠.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으로 탈당을 했죠. 이규민 의원은 뭐 당선 무효가 돼서 지금 이제 뭐 의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인회를 대체할 그런 인물들이 새로 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 박찬대 최고위원 뭐 원래부터 이재명 대표가 가깝고 또 이 대표를 대신해서 어떤 이우일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러 가서 직접 접촉했던 그런 박찬대 최고위원이 신명계로 그리고 되고 있고요. 818호에 함께 있었던 김병기 의원 그리고 말씀드렸던 실무자 모임의 김성환 의원까지 이렇게 신명계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송 본부장님. 네. 지금 최재성 전 의원이요.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친이계 핵심 참모들 이런 7인회 남은 분들과 신명계 이분들의 불출마까지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신명계라는 것이 평소에 어떤 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신명계가 아니고 저 신명계는 총선 공천용으로 만들어진 신명계예요. 왜 그러냐면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원래부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김병기 의원이 지금 후보자 검증위원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공관위 간사를 하고 있거든요. 공관위 간사라는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공관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간사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성환 의원 같은 경우는 인재영입위원회 또 거기서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다 이 총선과 연결된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을 위한 공천을 위한 신명계가 구축이 된 거예요. 조금 전에 7인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철음에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여기도 지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배치도 날아가고 해서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믿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론 비선 그룹도 있지만은 비선 그룹보다는 실제로 당 공관위에서 이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명계라는 저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천에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간설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 신명계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뭐 친박 감별사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찐명 감정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전해드렸던 이 밀실공천 사천 논란, 이 논란이요. 이재명 대표의 사퇴까지 나오고 지금 보신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들의 이선 후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공천 잡음 계속해서 저희가 추가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지대 전격 통합을 선언한 개혁신당이요. 불과 10일 만에 다시 쪼개질 수 있겠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부 회의 중에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는데요. 그 영상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당이 이것을 조정하는 척하면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찍지 마시고요. 다시 하시죠. 어떤 안건 같은 거 얘기하셨어요? 취재. 대표님 안에서 어떤 나중에 김종민 의원이 설명을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런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어떻게 같이 합니까?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번 총선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 권한,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총선 지휘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모두 몰아주는 그 안건을 이낙연과 김종민 두 사람이 빠진 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최고위 지도부 회의에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은 이준석에게 위임한다, 이런 안건이 올라가니까 이낙연, 김종민 이 두 사람이 표결하지 않고 나는 나가겠다, 나는 이 얘기에 거들 수 없다 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지금 그 모습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재밌는 건요, 이 개혁신당 합당 전에 새로운 미래를 함께했던 이 조홍천 의원이 이분들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의 편을 들지 않고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합의가 좀 깨졌다라고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 논의 어떻게 좀 진행되고 계세요? 통합 정신을 깼다. 거기까지. 이준석 대표님 측에서 뭔가 대화를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 없어요. 그러면. 빅텐트를 같이 할지 말지까지도 검토를 해보신 그거 포함해서 다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이낙연 측과 다시 갈라서는 건 아니냐는. 저희가 한 의결이나 어떤 정책 발표 절차의 간소화라는 것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취지 이외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해석되는 것은 다소 좀 의아하다. 자, 회의 직후에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함께 속해 있는 새로운 미래의 공보실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미 개혁신당으로 합당을 한 상태인데 이례적으로요, 새로운 미래 공보실, 이 이름으로 독자 성명을 낸 건데요. 최성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당의 모든 결정권을 이준석한테로 달라, 이게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얘기한 김종민 의원 얘기, 저도 좀 동의가 되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 이제 실질적으로 아침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 최고위원회 그 회의에서 6명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표 다수결로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이제 이미 이 갈등이 올 때까지 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다수결로 간다는 거는 조율과 서로 갈등에 대한 조정이 전혀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숫자로 말하자면 밀어붙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이낙연과 김종민 의원만 둘이 하고 수도권 출마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 편을 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뻔히 이제 표가 갈려진 게 보이니까 하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뛰쳐나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네. 말씀 좀 정말 죄송한데요. 네. 6시에 개혁신당 쪽에서 어떤 발표가 있을 건데 저희 취재 결과 이 개혁신당이 분당할 걸로 분당을 발표할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어떤 이런 분당의 조짐이 나왔지만 하루 만에, 하루가 뭡니까? 반나절 만에 지금 개혁신당이 분당을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이어서 해주시죠. 제가 지금 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게 오늘 아침에 이미 조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자, 원래 합의하고 조정하고 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이 열흘밖에 안 된 그 당의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면은 이준석과 이낙연의 공동 대표로 가기로 했던 일들이 이렇게 지금 단 열흘 만에 깨지는 거는, 여기에는 원래 정당이라는 게 대표성이 있어야 하고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정체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뭉쳐버렸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4명 갖고 안 되니까 현역 의원 마지막 날 2월 5일 날 마루 1명 영입해가지고 6억 원 받아갔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그 분당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전두환 얘기 나오고 국보 얘기 나오는 순간 네. 저는 약간 감지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정말 결별할 줄 저는 몰랐습니다. 예. 지금 새로운 미래 측은 이 논란 이후에 뒤통수 맞았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게요. 이 개혁신당이 통합을 선언할 때 어떻게 되냐면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맡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최고의 결정을 보면은 이준석 대표한테 선거 운동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권한을 다 몰아준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 입장에서는 아니 개혁신당 합의할 때 총선에 대한 권한은 이낙연 대표에게 주기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메시지하고 정책 아닙니까? 근데 총괄 선대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본인이 정권을 행사하겠다, 네.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것은 당초의 합의 정신에 반해서 실제 이 당권을 포함해서 선거까지도 이준석 대표가 전부 주도하겠다는 것을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하기는 힘들죠. 또 이런 의사결정이 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새로운 미래 측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논의 절차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내재되어 있는 갈등은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세 가지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이 주제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일주일간 당 운영 과정에 대한 불신이 꽤 깊어지고 있었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합당 이후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개혁신당의 지지그룹들이 이탈 조짐이 뚜렷이 보이고 있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 이준석 대표 측은 굳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내가 중심이 되는 개혁신당을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을 바로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세 가지 제안이 단순히 이 제안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개혁신당을 같이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당 운영에 그냥 따라오라는 식으로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초의 합의 정신과 완전히 배치된다. 배신감을 넘어서 더 이상 같이 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취재 기자들이 전해오는 소식에 따르면은 오후 6시 지금 한 3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김종민 공동대표, 박원석 책임위원, 그러니까 개혁신당에 합류한 새로운 미래 측이 오후 6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저희 취재로는 더 이상 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의 발표가 곧 있을 예정인데 지금 예정한 시각보다는 한 4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아마 발표 전에 어떤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국회를 연결해서 이 새로운 미래 측의 분당 발표 내용 저희가 라이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혁 교수님, 예. 정말 이 갈등이 터져 나온 지 반나절 만에 전두환 얘기도 나왔었고요. 국보위 얘기도 나오고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정말 빨리 이런 분당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아예 빨리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혼하려면 빨리 이혼하는 게 낫지. 제가 보니까 한국 정당 사상 최단명한 정당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제가 과문한 탓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정당이 몇천 개나 되니까 해방 이후에 말이죠. 근데 열흘 만에 9일날 통합하고 나서 오늘 19일이잖아요. 딱 열흘인데 열흘 만에 이렇게 당이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뭐 분당이란 말 자체도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배신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중도 유권자들이 아직도 20-30% 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말이죠. 상당히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양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구성했다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다름이나 차별화를 보여주면은 한국 정치가 뭔가 매기 역할을 해서 이 정당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개혁신당이 많이 사실 응원을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말이죠. 이렇게까지 구태한 문법을 더 넘어서 말이죠. 기존 정당보다 훨씬 더 여기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정말 이건 너무 실망했고 정말 최단명한 그거 이외에는 이 정당은 지금 뭐 분당이라는 용어 자체 쓰는 거 자체가 저는 맞지 않는다. 합쳐지도 않았던 거나 마찬가지여서 엉터리 통합이라고 해놓고는 그 의원 한 명 들어와서 6억인가 5억 받고 나서 그것도 연휴였잖아요. 설 연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며칠 운영 안 한 거예요, 사실은. 한 열흘 좀 넘은 것 같은데. 열흘인데 정확히 열흘이거든요. 9일날 통합해서 오늘 19일이니까 열흘인데 열흘에서 연휴 한 3, 4일 끼고
한 닷새 있던 정당이에요. 이게 무슨 정당입니까? 네. 저는 분당이라는 용어 자체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론관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가 있고 있는데 저희가 라이브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 분당 발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송경호 변호사님. 지금 아마 발표를 할 박원석 책임위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아침에 출연하고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얼마나 급했는지 방송 중에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생방송 중에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 정치사에서 전대미문의 일이고요. 그만큼 지금 개혁신당의 내부 갈등이 도저히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죄송한데 지금 저희가 화면 나가고 있으니까 듣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용 최고위원회가 어떻게 그 시작 이후에 종료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파행 속에 이루어진 표결이라면 크게 의미는 없는 거죠. 이게 과연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인가. 이낙연 의원의 백브리핑 내용 제가 지금 입수했습니다. 예, 박 의원님 잠깐 전화 받고 오세요. 그게 핵심이고. 예. 제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예. 방송 중에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너무 같습니다. 죄송한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다 이해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뭐 예, 지금 상황이 뭐 워낙 절박해서 지금 방송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은 좀 가야 될 것 그러세요. 같습니다. 저희도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방송사로서 이렇게 방송 도중에 뛰쳐나가는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자도 진행자도 정말 급한 일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6시에 아마 발표를 하겠다고 기자회견 예고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마 기자회견 영상이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예상을 해보면 아마 새로운 미래 쪽에서는 법적 합당 절차를 완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새로운 미래가 오늘자로 지금 선관위에서 정당 등록 수리가 됐습니다. 중앙당 창당이. 그러니까 2월 9일에 합당 선언을 할 때는 사실 정치적인 의미에서 합당 선언인 거지 법적으로 합당 절차가 그때 완료가 됐던 건 아니고요.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중앙당이 이제 오늘 선관위에서 등록 수리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적 합당은 개혁신당과의 합당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됩니다. 아마 개혁신당 분당이라고 한다면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지금 자기들은 합당 절차를 밟지 않겠다라는 선언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송 본부장님. 네.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으면 이거 지금 이낙연 대표 측만 지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4개 세력 중에서 이낙연 대표 측 새로운 미래만 빼고 나머지만 같이 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 원칙과 상식 중에서도 그 종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은 지금 수도권 출마를 하기 때문에 그 이준석 대표와 죄송합니다. 같이 가려고 하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충청권이어서 또 이낙연 대표와 처음부터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4개 세력, 5개 세력 하지만은 실제로는 이낙연 세력과 이준석 세력 두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낙연 세력이 퇴장을 한 상황에서 모든 정권은 내가 행사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반쪽이 없어진 상황에서 반쪽만 행사를 한다니까 이것은 분당을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네. 그 상황인데 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태를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 지지층, 기존의 지지층들이 계속 이탈을 하니 이 당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흡수통합 이야기까지 했어요. 내가 흡수통합을 한 것이다. 그리고 공동대표,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그런 직함을 준 것은 국무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예우 차원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참고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본인이 정권을 가져간다는 이 시도까지 하려고 하니까는 도저히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사실상 이낙연 대표 쪽이 지금 나와버리는 거죠. 나와버리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정말 이상하게 되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아직 법적으로 통합을 안 했다. 그러면은 2월 15일 기준으로 6억 6천만 원 가져간 것은 그 무슨 근거로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으니 이거 이 여파가 양쪽에 갈라쓴다고 해도 그 이후에 후유증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가 단수 공천자 발표가 있어서요. 그거 먼저 보시고 개혁신당의 분당 발표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만, 정한근, 서남병, 신진영, 이창수, 논산, 계룡, 금산, 김장수, 박성규, 양자 경선입니다. 경북 김천시 김호진, 송원석, 양자 경선입니다.
우선 추천 지역 및 후보 한 군데입니다. 서울 은평을 장성호, 여기는 영등포 을에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두세 개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철규 위원장께서 자원해 주셨는데. 네. 저는 드릴 말씀이 없고 뭐 질문한 거 없고요. 질문 오늘 위원장님, 부산 사상의 김대식 후보는 강재원 의원의 최측근이라서 비판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으로 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예, 거기에 관해서 그 때문에 오늘 회의 시간 많이 했는데 후보 객관성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로얄티 부분, 당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선거에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과감하게 단수 결정했습니다. 네,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후보자 공천이 확정된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들으셨습니다마는 최재형, 종로의 최재형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논란이 됐던 이 서울 중성동 갑의 윤희숙 전 의원도 공천을 받았고요. 마포갑은 신지호 전 의원과 조정훈 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장성민 전 행정관은 이 안산 상록갑에다가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송영은 변호사님, 오늘 지금 단수 공천의 어떤 포인트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종로의 최재형, 중성동갑의 윤희숙 전 의원을 공천을 함으로써 빨리 본선에 임하라라는 메시지를 준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 공천의 속도가 대단히 빠르다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까지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과 우선 추천을 합해서 89곳, 경선지를 44곳, 그렇게 해서 도합 133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오늘 발표된 것까지 포함해보면 이제 140곳이 넘었습니다. 네. 오늘이 총선 51일 남았는데요. 그 지난번 4년 전 총선에서는 총선 51일 남았을 때 미래통합당이 단수 추천, 우선 추천, 경선 후보자 발표까지 전부 합해도 31곳밖에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속도가 4년 전에 비해서 4배 이상 빠르고요. 그만큼 후보들이 본선 경쟁력을 갖춰나가기에 좋은 환경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논란이 됐던 그리고 관심을 끌었던 서울 중성동을은 이영 전 장관과 이해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3인 경선을 치르게 됐고요. 또 논란이 됐던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시장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또 성남 분당을도 김은혜 전 수석과 김민수 대변인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개혁신당 얘기 좀 더 계속 해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이 안 들어와서 생방송으로 지금 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합당을 파기할 기회를 보고 밀어붙였다. 이런 김종민 최고위원의 지금 워딩이 실시간 속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걸 합당 파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던 이 김종민 최고위원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표결 대신 토론을 했을 거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총선의 권한을 정책을 결정하고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를 결정할 권한을 이준석 대표에게 몰아주는 그 결정을 오늘 다수결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당이었다면 토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기획을 하지 않고선 이 말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이낙연 대표를 몰아내려고 기획하지 않았다면 선거 국고보조금을 받고 이후에 몰아내려고 기획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분당 선언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종민 의원 얘기로는 이준석 대표가 공천권을 김종인에게 맡기기로 했다. 이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얘기를 듣고 기자회견 잡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마 조홍천 이원욱 의원이 만나서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거기서 설득을 해서 다수결로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뭘 통합 파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아마 서로 얘기가 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무슨 통합 파기 기자회견을 재검토 기자회견을 하지 말고 그냥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새로운 미래를 몰아내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토요일 날 기자회견을 취소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 빠진 게 금요일 날 오전에 최고위원을 취소하잖아요. 그때 그 목요일 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복주 씨에 대해서 배제한다라고 하는 공표를 안 하면 협의도 없고 회의도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합 재검토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자 해서 이거는 절차에 따라서 배복주 씨 문제는 처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정권 문제는 이거는 그냥 정권 백지위임은 안 되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한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막무가내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최고위원을 잡아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보면 저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좀 흥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층들이 다 떠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 자기한테 정권을 안 주면 다 떠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배복주 쫓아내지 않으면 다 떠나갈 거다. 그 나는 지지층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떠나가서 좀 흥분해서 좀 불안정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이 통합을 파기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런 일정들을 좀 밟아온 거다. 저는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확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통합 파기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던 계획에서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강행 처리를 해서 의결을 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쪽으로 가야겠다. 사실상의 이제 통합 파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이제 전략을 좀 바꾼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제 위중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아무리 정치가 막장이라 그래도 합의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정권 내놔라 하고 통합을 파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통합을 파기하는 이런 의사결정을 강행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할 자격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삼지대 정치고 이게 새로운 정치입니까? 젊은 정치도 아니죠. 하여간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오늘 밤에 하여간 이낙연 대표와 또 저희 새로운 미래의 책임위원들과 숙고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잘 고민을 해보고 정리되는 대로 늦지 않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질의응답 전에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오전 10시에 그 새로운 미래 두 공동대표가 이 사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이라도 일정 변경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드리겠고요. 2월 9일 날 통합선언이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이낙연 대표의 통 큰 결단으로 통합이 이루어졌다. 특히 당명에 관해서 마지막까지 이견이 있었는데 개혁신당 당명을 수용하기로 이낙연 대표가 결단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도체제, 총괄선대위원장 이런 나머지 합의 사항들이 타결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첫 인사에 있어서도 이준석 그 대표 측의 지지층의 동요나 이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사무총장, 공동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원내대표 다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통합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나
또 이낙연 대표는 공감하고 있었고 또 그만큼 이 중요성을 절실히 소중히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한 양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선거 캠페인 정책, 사실 굉장히 실무적인 용어를 썼는데 그 행간을 읽어보면 선거의 모든 것입니다. 전권을 최고위원회의 검토 의결도 없이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해달라. 어떤 정당도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일체감이 굉장히 높은 정당도 선거라는 예민한 시기에 특정인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속도와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다 위임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속도나 효율이 가져올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속도가 빠르고 가장 효율이 높은 것은 지금 이렇게 여러 세력들이 모여서 양당 정치 극복을 위해서 양당의 패권 정치, 독선 정치, 오만 정치, 무능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이 제3지대에서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속도가 빠르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계속 결정을 미뤄서 답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 위임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도 밤 2시간이라도 토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권을 위임해달라는 게 가능한 얘기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민주주의도 아니고 제3지대 통합의 취지도 아니고 기성정치에서나 있을 법한 사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조금 보완을 좀 드리면요. 이낙연 대표가 네, 개혁신당 김종민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새로운미래 책임위원회 기자회견 백브리핑 내용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합당 파기를 기회로 보고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걸 합당 파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상적인 정당이었다면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런 다수결 표결 대신 토론을 했을 거다. 도저히 기획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순 없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공천관리위원장을 김종인 전 대표에게 맡기려고 결심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 대신 천하람, 이원욱 두 사람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이건 사실상의 합당 파기 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낙연 대표가 내일 오전에 이낙연 대표가 직접 입장 발표할 예정이다. 혹시나 일정이 변경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직접 내일 입장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건 변호사님, 세보니까 꼭 10일입니다. 지난 2월 9일에 선언을 해서 꼭 10일 만에 이렇게 지금 분당 수순을 또 밟고 있는데 어떻게 좀 내일 이낙연 대표의 메시지를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봉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는 걸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은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얘기는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직격탄을 날렸고요. 더더군다나 정치할 자격이 없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이런 말까지 한마당에 한 당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여지를 남기긴 했습니다. 위중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썼고 오늘 밤에 숙고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보겠다. 그리고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약간 시간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변경이 되면은 공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최후 통첩의 성격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온 어떤 정치적인 비타협적인 태도로 봤을 때는 이게 타협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만약에 다른 사정 변경이 없으면 내일 오전에 그대로 기자회견을 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나올 메시지는 이미 여기까지 나간 이상에는 결국에는 법적인 합당 절차 밟지 않겠다. 정치적 의미에서의 합당은 원상태로 돌린다. 이런 것들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송 본부장님. 사실상의 합당 파기 선언이다. 이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일 이낙연 대표가 어떤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기 전까지 시간을 조금 벌어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어떤 합당을 파기했다, 이렇게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맺은 게 아니라 한 열몇 시간 정도의 시간을 좀 벌어둔 상태입니다. 어떻게 좀 시간을 벌었다고 해서 봉합을 하기에는 이게 너무 밖으로 소리가 다 나와 버렸어요. 밖으로 소리가 다 나와 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봉합을 해도 아무런 그 효과도 없고 뭐 총선에 도움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밖으로 나온 것도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충돌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봉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봉합을 한다고 해도 다시 또 풀어질 거예요. 실밥이 다시 풀어질 텐데. 그러니까 공천 문제가 지금 딱 걸린 겁니다. 하나는 공천 문제고, 이 김종인 전 대표를 계속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으로 해야 된다고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그것은 김종인 전 대표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이 공천권을 이준석 대표 쪽에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반대를 하니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말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 김종민 의원의 한 말의 핵심은 원래부터 기획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것을 깨기로. 그러면 언제부터 기획을 했을까? 저는 지지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을 때부터라고 봅니다. 아마 그러면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논란 이후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 전에 전부터요? 통합을 한다고 발표를 하자마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지지자들이 본인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탈이 막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은 국민의힘 때부터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합당을 통합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민주당 쪽하고 지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그 이후에 뭐 전당연이나 이런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지지자들 이탈이고 처음부터 지지자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이 당의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달래려고 했는데 안 됐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삭죽기를 이제 하는 상황이 돼서 될 텐데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낙천하는 사람들은 저 당에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낙천하는 영남을 중심으로 낙천하는 사람은 저 당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이낙연 그 대표는 그 안에서 지분이 상당히 많아지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 안에 지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지지자가 이탈을 할 순간부터 이것은 같이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이낙연 대표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고 이낙연 대표도 이것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새로운 미래 공보실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통합을 했다고 하는데 새로운 미래 공보실을 왜 아직까지 뒀겠습니까? 이것은 오래 가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도 준비를 했고 그래서 양쪽이 같이 가서는 도저히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는 판단을 해서 갈라서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벌어진 이 개혁신당 일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뭔가 예견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 6천이 지급됩니다. 큰 돈이죠.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의원 숫자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저는 이거 분식 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정치 개혁인가요? 자, 보조금 사기 아니냐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인데요.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죠. 보시다시피 개혁신당은요. 보조금 지급 마지막 날 전날 양정숙 의원이 극적으로 합류를 하면서 양 의원이 아니었다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을 그 보조금을 양 의원의 합류로 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약 한 20배 정도 가까이 늘어난 건데요. 최수연 평론가님. 네. 물론 뭐 돈 때문에 뭐 통합을 했겠습니까만은 지금 이 보조금을 받고 나서 곧바로 지금 이런 분당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한동훈 위원장의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6억 6천만 원이 양정숙 의원이 정말 그 직전에 말하면 2월 15일 기준 바로 그날에 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합류해가지고 준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법적인 합당이 안 끝났으면 이 회계 처리도 굉장히 불분명하게 돼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갈라지면은 이 돈에 말하자면 그 국고보조금 받은 거를 경상경비 받은 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계좌는 하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그 정치적 선언과 법적 선언이 이게 사후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데 네. 제가 보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지난 우리가 시계를 2년 전으로 되돌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그때 당시 본인이 홍보 정책을 총괄하겠다고 해서 그 캠페인을 다 한다고 했는데 당이 그 대선 캠프에서 그래서 제외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잠적합니다.
잠적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전국을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봉합한 게 울산 회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게 들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지금 김종민 의원 말을 빌리면은 우리를 기획해서 압박해서 결국은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이 얘기인데 네. 저는 지금 이게 양측이 내일 뭐 봉합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뭐로 봐야 되냐면 서로가 갈라설 때 갈라서지만 누가 더 여론을 얻고 가느냐, 누가 더 명분 쌓고 가느냐. 그래서 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 눈에 봤을 때는 개혁이라고 얘기했고 신당이라고 얘기했는데 양쪽의 분극적 그 양당 체제를 좀 분절적 다당 체제로 바꾸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자면은 뭐 돈 받고 헤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지는 거 치명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어떤 이낙연 대표 어떤 설명이 있더라도 아무리 서로가 양측의 명분을 쌓더라도 이제 개혁이라든가 삼지대라든가 중도라든가 하는 이 단어들은 총선 때 굉장히 의미 없는 메아리로 들릴 것 같습니다. 예. 김종민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책임위원의 이 오늘 얘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준석 대표가 관훈 토론에 참석해서 아침에 있었던 이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그것도 들어보시겠습니다.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표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나 표결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주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다. 이준석 사당만이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데 보통 사당화는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5개의 정파 중에서 4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낙연 대표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또 내일도 한번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총선이 5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희비가 다소 엇갈렸죠. 먼저 한동훈 위원장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최근에 한국갤럽이나 다른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면들이 있죠. 제가 처음 이 직을 수락하는 즈음에 구해말 투아웃의 투스트라이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상황은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국민만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고 겸허한 입장과 깊은 성찰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필요합니다. 언론에 묻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앞선 지지율은 축소하고 어쩌다 국민의힘이 앞서면 덮어놓고 불을 떼는 기사들이 그리 효과도 없습니다. 정권도 언론도 앵간히들 합시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CBS 노컷뉴스의 의뢰로 조사를 한 결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53%가 나왔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38%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는 한동훈 대 이재명 1대1 구도로 한 게 아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의 수치를 저희가 각각 보여드리는 겁니다. 53 그리고 38 이렇게 긍정 지지율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4.3%고 민주당은 37.2%입니다. 지지율 격차가 7.1%포인트죠. 이번에 의미가 있는 거는 오차 범위를 벗어난 그런 격차율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그 지지도 상승 추세가 오늘도 이어진 건데 조기현 변호사님, 민주당에서 좀 어떤 갑갑한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 조사의 특성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을 거친 사이에 된 조사이고 또 이 세부 내용을 좀 보면 보수가 약간 과표집된 조사라는 특성들이 있어서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보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조사에 좀 특성이 있고 또 이거하고는 약간 다른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지금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다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직무수행 평가가 높게 나오고 있고 또 당 지지율의 차이가 좁혀지거나 서로 이제 1, 2위가 바뀐 결과가 나오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라는 구도에서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위험시효로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특히 이번 주는 뭐 공천 관련해서 민주당으로서는 악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뭐 TK나 영남권 공천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시스템 공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모습 또한 뭐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늘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 아마 민주당 안에서도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를 좀 예의 있게 주시하고 또 긴장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건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달라진 것 없다 이러면서 여전히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요.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는 그런 취지로 즉석 퀴즈 시간을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별적인 표현을 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장애를 앓고 있다가 맞을까요? 장애가 있다가 맞을까요? 우리 당의 회의는 정말 이렇게 바로바로 하는 것 같은데 장애가 있다가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내대표님 외눈박이 같은 견해 이걸 어떻게 또 다 바른 말로 고쳐 주실 수 있을까요? 약간 팁을 주는데 편협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말, 마케팅을 하는 정치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이 정말 뜨거운 시기가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사실 뜨거우면 말이 좀 더 세지잖아요. 저도 김혜지 의원님 말씀하신 걸 항상 마음에 두고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연일 말 조심하자, 언행 조심하자, 국민 앞에 겸손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오늘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는 그런 기획성 얘기였습니다. 원래 선거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선거 막판 갈수록 막말입니다. 네. 막말 하루 이틀 전에 선거 하루 이틀 전에 나온 정당은 굉장히 타격받거든요. 뭐 네. 열거하려면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경계를 좀 한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뭐 총선 얘기 잔뜩 하고 있고 공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시간이 더 남아있긴 한데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잖아요. 뭐 단수 추천이 어떻고 뭐 전략 공천이 어떻고 전부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금 여야 마찬가지. 뭐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한데 지금 어쨌든 차별과 격차와 소외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아젠다가 사라졌어요. 그게 보수나 진보나 다 중요한 아젠다긴 합니다만 특히 진보적 정당이 이런 걸 많이 의제로 내놨어야 되는데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이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실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지금 보수 정당이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2012년도에 경제 민주화란 그 아젠다, 진보적 아젠다를 선점한 게 박근혜였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총선 이기고 그해 말에 대선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반성해야 돼요. 하다 보니 이런 얘기도 지금 이건 정책으로 아직 그 구체화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당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게 상당히 신선하잖아요. 어떤 외눈박이나 이런 말에 대해서 그것도 약간의 외모를 비하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문제제기 한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자꾸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바뀌는 것이고 뭐 다른 여론조사도 있다고 합니다만 아까 나온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평가가 긍정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 네. 정당 지지도도 높아가고 있고 이만큼 우리 국민들이 대단히 민감해요. 정당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특히 혁신 공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자꾸 논쟁적인 그런 아젠다가 나오니까 저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저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전 장관이요. 인천 계양을 지역 행사에서 의연하게 만났는데 이게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눈 게 한 6초밖에 안 됐는데요. 왜 화제가 됐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정확히 여기입니다. 저와의 거리가 3m밖에 안 됐거든요. 저는
현재까지 거의 매일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석 달 만에 한 번 왔고요. 다음에 석 달 뒤에 한 번 오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 4월 총선 필승 잘 부탁합니다. 부회장님께서 오른쪽 자리 쪽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클럽의 회장님께서도 오른쪽 송권본부장님 보시면 원희룡 전 장관이 그 축구 얘기를 해요. 네. 제주도에서. 네. 그러니까 성남 FC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뭔가 의도해서 저번에 한번 못 만났잖아요, 시장에서. 네.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와서 인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별 얘기는 안 하고 원희룡 전 장관이 축구 얘기를 하면서 뭐 의도적으로 좀 성남 FC 얘기를 또 꺼낸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6주 동안 인사하면서 그 축구 때 그때 같이 만났었죠. 이 이야기한 건 그때 제주도지사 할 때 제주시 시민구단의 구단주죠.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또는 경기도 시민구단 또 그전에 성남FC 구단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축구로 인연을 이야기한 것은 마침 저기가 계양을의 축구 그 동아리 축구협회이기도 하지만은 계양 축구협회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성남시장 시절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것을 은근히 덜쳐낸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번에 시장에서는 한번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다가오는데 한번 외면을 한 적이 있어요. 외면을 했는데 저 자리는 소규모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인사는 형식적으로 인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원희룡 전 장관은 계속 확대를 시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거기 오랜만에 왔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오랜만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 사법 리스크를 또 부각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주 3회 재판을 받고 하니까 여기 지역구도 오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즉 앞으로 저게 그 원희룡 그 전 장관의 선거 전략일 겁니다. 가급적 여기서 계양을에 이제 붙들어 두기 위한 그리고 전국 지원 요새도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붙들어 두기 위한 그런 전략 차원에서 나왔고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급적 저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보이려고 하면은 두 사람의 대결이 돼버리고 이재명 대표는 계양을에 묶여버리게 되는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단편적인 모습이 오늘 드러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오늘도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또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통합 비례정당을 비판하면서요.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 얘기가 석사장교 논란으로 번졌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던데요. 연동형이건 병립형이건 3%를 획득하면 의원을 배출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병립형으로 3%를 어떻게 넘어요? 조국 전 장관을 왜 민주당으로는 입당 못하죠? 서로 아는 거 아니야? 아무리 이재명이라 하더라도 조국을 자기 당 이름으로 후보로 못 낸다는 것? 그거 알고 있는 건 아닌가요? 수사 기소 관련 외에는 다른 법률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전 이해 안 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동권 맞긴 한가요, 그분? 그분은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혜인 석사장교 제도 이용했던 분 아닌가요? 저는 운동권 내에서도 과연 그걸 진짜 운동권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조 전 장관은 운동권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전두환 시대 때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이렇게 반박한 건데요.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석사장교로 군대를 다녀왔죠. 당시에 이제 운동권에서는
그 전방에 입대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석사장교 제도는 어쨌든 전두환 정권에서 이제 일종의 특혜 성격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거부한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진중권 교수가 2002년에 한겨레 신문에 쓴 칼럼에서 본인은 그게 좌파의 정신에 맞기 때문에 사병으로 나는 3년을 군대를 갔다 왔다. 그렇군요. 석사장교를 갈 수 있지만 안 갔다라고 기고를 한 적이 있고, 그 칼럼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병립형과 준연동형 얘기가 나왔는데, 뭐 시청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 이 정도로 비례정당이 난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립형 하에서 사실은 3% 넘기기가 소수정당에게 쉬운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에 진보신당이 2.94% 정당 득표해가지고 3% 득표에 실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 조국 전 장관이 무슨 자신감으로 병립형으로 회귀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3%를 당을 만들어서 얻을 수 있다고 자신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설 연휴를 앞두고 경동시장을 찾았을 때요, 그때 기억나시죠? 생닭을 받아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기괴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장에 가서 생닭을 흔들었어요. 생닭을 왜 흔들었을까요? 생닭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정치인이 흔드는 모습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털이 다 뽑히고 목이 잘린 생닭을 그로테스크하고 기괴했거든요. 추측건데 서민 코스프레를 하려면 생닭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민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떤 서민이 생닭을 흔들고 다녀요? 스타벅스는 서민이 오는 곳이 아니다. 생닭을 잡고 드러내서 흔들면 서민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해괴하고 기괴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생닭을 집에 가서 먹지 않았다는데 5만 원을 걸겠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조 전 장관 얘기 저는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이렇게 뭐 좀 웃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게 민생 현장에 나갔던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행보들을 뭐 생닭을 안 먹는 거에 5만 원 걸겠습니다. 이런 조 전 장관의 얘기들이 좀 다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지자들이 기대한 행보일까요? 저는 조 전 장관의 해석이 신박합니다. 제가 사실 저 생닭 흔드는 전날에 이 자리에서 저 방송을 하면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있었던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저희 갔던 데가 경동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양념시장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가지고 대추, 밤이라든가 이런 약재를 많이 삽니다. 근데 저 닭이야말로 삼계탕 할 때 끓이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서 생닭을 사서 했던 게 저게 무슨 기괴하고 회개합니까? 저는 오히려 조 전 장관이 실제로 자신은 지금 요즘에 이미지 정치, 묘역 정치하는 것 같아요. 광주 5.18 묘역에 가가지고는 자기 자신들이 도륙됐던 그 아픔을 광주 시민을 통해 느낀다고 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는 하나의 청산이 마치 지금 검찰 하나를 연상시킨다고 또 얘기하고. 조 전 장관도 자기의 메시지가 결국에는 대중들에게 설파되기 어렵고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정치라면서 마치 한동훈 장관이 생닭을 쇼로 샀고 그걸 먹지도 않을 거면서 그것을 말하자면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한 것처럼 거기다 돈도 5만 원 걸겠다고 희화화하는데, 그러면서 김어준 씨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깔깔대고 조소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조국 신당이 얘기하는 그게 검찰개혁, 그게 검찰 해체, 그게 모습인가? 오히려 조국이 가졌던 저런 자신에 대한 특혜를 반박하기 위해서 거꾸로 내미는 저 한동훈에 대한 그 평가들이 저는 외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이 조사입니다. 적절하다고 본 답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29.9%인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한 답은 60%를 넘어서 63.1%로 집계가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2심에서 무죄도 아니고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가할 수 있는 얘기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이번 총선 결과가 궁금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이 단수 추천, 이 내용들을 좀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수 추천을 추가로 13곳을 의결했고요. 그리고 우선 추천 지역도 한 곳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종로구에서 최재형 의원이 한 번 더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의 매치가 성사가 될까요? 그게 궁금했던 이 중성동갑의 윤희숙 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부산 진구갑의 정성국 그리고 부산 남구갑의 박수영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부산도 세 곳이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연천에는 김성원 의원이 다시 한번 공천을 받았고요. 그리고 경기 안산 상록갑의 장성민 전 대통령 특보가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호남도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 광양 곡성 구례에 이정현 전 대표를 비롯해서 13명을 총 13명을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했습니다. 최창현 교수님. 네. 지금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정리가 안 되고 3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고요. 또 중성동 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공천 확정지었는데 어떻게 좀 평론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중성동은 여전히 정리가 안 돼. 이 세 사람이 워낙 고사를 안 하니까 이건 정리가 안 되는데 전반적 최재형 의원이 받은 건 좀 의외이긴 하네요. 최재형 의원. 그러게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의외한데.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최근에 무슨 말을 좀 아끼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그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 아무튼간에 안산 상록갑은 장성민 전 대통령 특보가 받았는데 여긴 또 국민의힘으로서 대단히 험지입니다. 여기 뭐 격전지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아주 험지예요. 동천 연천은 뭐 김성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작년인가요? 무슨 뭐 수해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극복하고 이제 받았고 동천 연천이야 뭐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에게 좀 유리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공천 속도가 빠르고 지금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체로 지금 잡음이 없어요. 대통령실의 용산 출신들이 얼마나 공천을 받느냐가 굉장한 중요한 관심이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그 공천이 무리 없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